반갑습니다. 저는 서원대학교 사범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용숙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뤄볼 주제는 예비교사를 위한 다문화사회의 교육정책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다문화사회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은 5가지 내용인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먼저 이제 통계치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고요. 그리고 피아제의 개념인 동화와 조절의 개념을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로 다룰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교육, 그리고 네 번째로 다루게 될 다문화 사회의 정책 유형에서 동화와 조절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배우기 전에 조금 동화 조절에 대해서 조금만 배워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다문화 사회의 교육 정책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배우고 나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비교사로서 여러분들은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전망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5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인구 감소와 외국인 주민 자녀의 증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잠시 1초 정도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구 변화가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저출산 혹은 저출생이라고도 하고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패턴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 변화하는 인구 패턴의 변화 중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외국인 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인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서 외국인 주민의 자녀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학력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외국인 주민의 자녀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국제결혼 통계를 이제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잠시만 얼핏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는 5년 간격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1990년부터 95년, 2000년 이렇게 될 1.2% 전체 결혼 건수에 비해서 국제 결혼 통계 건수가 1.2%, 그 다음에 3.4, 3.7 이런데 2005년도가 되면 13%까지 오르죠. 그리고 나서는 2010년도에는 9% 정도로 약간 내립니다만 이때가 최전성기처럼 아주 국제 결혼이 활발했어요. 그러다가는 이제 그 다음에는 요 최근 거기 때문에 제가 2년 단위로 한번 또 통계청에 들어가서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그렇게 하니 이제 그 이후로는 8.7%, 7.6%, 7.3%로 조금 낮아지다가 2018년에 다시 조금 높아지고 작년이 조금 많이 높았어요. 9.9%. 이런 식으로 국제 결혼의 추이가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점 한번 아시고요.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외국인 주민의 통계를 잠시 보면요. 2015년 기준으로 총 인구는 이제 2015년과 2019년 기준으로 하면 2019년이 조금 늘었죠. 인구 증가의 비중이 조금 줄었다는 거지 인구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 주민이 확실히 많이 늘었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전체 인구에 비해서 3.4%였던 것이 4%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그 퍼센테이지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 즉 외국인 노동자의 퍼센테이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 자녀도 조금 증가했죠.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도 다양하게 우리 여가부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유형별로 분류해 둔 곳에 보면 국내 출생 자녀, 중도 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도 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 국적의 학생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분류는 되고 있습니다만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 10살, 15살 이 정도 돼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주 배경이 있다는 점도 아시고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점은 다문화 가정 자녀 혹은 다문화 학생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뒤에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게 될 동아주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야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서 조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중에서 이제 이번 이제 교육에서 다뤄야 될 개념 4개는 도식이라는 개념, 그리고 동화와 조절, 그리고 평형이라는 4가지 개념인데요. 먼저 도식, 스킴 혹은 스키마라고 하는 도식이 뭐냐 하면 사물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사용하는 지각의 틀, 반응의 틀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킴, 도식, 스키마는 유전적인 게 아니에요. 환경과의 접촉에서 나타난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도식이라는 개념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 개념의 바탕을 두고 동화와 조절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넘어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도식의 변화 발달을 위한 2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화. 여기 보시면 assimil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절, accommodation이라는 이 2가지 개념을 통해서 도식이 변화하고 도식이 발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동화 조절을 한번 배워볼까요? 동화라는 것은 assimilation이라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 들어왔을 때 기존의 사고 구조, 즉 도식, 스킴 혹은 스키마라는 것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도식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경험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적합하도록 변환시키는 것을 동화라고 해요. 기존의 도식은 변화하지 않아요. 경험이 여기에 흡수되고 적합하도록 변화하는 거죠. 그런데 조절이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경험과 개념이라는 것이 기존 사고 구조인 도식, 스키마와 맞지 않을 때는 도식을 수정하는 거예요. 도식을. 그래서 평형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는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화와 조절이라는 을 통해서 평형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래도 동화와 조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어요. 자, 동화랑 이건 새예요. 그리고 이건 비행기인데 새라는 이제 아이가 새라는 기존의 도식을 가지고 있는데 비행기를 보고 새랑 너무 닮았네. 저건 큰 새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새라는 스키마에다가 비행기를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조절, accommodation이라는 것은 여기 새라는 개념, 날아다니고 그리고 이 날개가 있고 이렇게 생긴 얘와 얘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새라는 도식이 있는데 이 새로운 경험을 억지로 이 도식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비행기라는 새로운 도식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개념이 하나 더 머릿속에 생긴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의 저희 아들을 한 명 데려갔는데 그 애의 반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참관을 신청해서 여기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우리 아들이거든요. 우리 아이인데 이 아이는 한국계 아이가 이 반에 있는 거예요. 에리어트 선생님은 이제 백인 여자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중국계 아이고요. 그리고 이 보라색 이 아이는 푸에르토리코 아이인 거고, 그리고 백인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흑인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또 멕시코 아이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아이들이 한 반에 있어요. 자, 이제 이런 환경에서 다문화주의, 다문화 교육이 대두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멀티컬처럴 혹은 멀티컬처럴리즘이라는 용어가 미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용어가 학계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인데 이제 편의를 위해서 미국 흑인이라고도 말하겠어요. 그러나 정확한 용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 흑인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왜 등장하느냐 하면 기독교 배경의 유럽계 백인 문화가 미국 사회의 주류 문화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난 400년간의 이제 미국 흑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미국 문화 속에 흑인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960년대 미국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다가 인권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흑인들에 의한 그리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에 의한 흑인들의 민권운동에 해당되고 그 민권운동을 바탕을 두고 미국에서 민권법까지 이제 제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즉 흑인 문화를 주류 문화, 기독교 배경의 유럽계 백인 문화와 대등한 문화로 인정받고자 하는 하나의 움직임이 태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다문화주의라는 것은 미국 내에 있는 흑인은 본래 그곳에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이제 미국에 정착하게 된 거잖아요. 흑인 노예 역사를 통해서. 즉 흑인들도 이주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흑인들의 민권 운동을 통해서 이제 확산된 이 인권, 민권, 소수자 문화를 존중해 달라고 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점차 아시아계 이주민, 그리고 아시아계 이주민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계나 일본계가 주축이 되겠죠. 그리고 남미계 이민자 집단으로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인종 사회의 다문화주의가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후 제임스 뱅크스라는 학자에 의해서 다문화 교육, 이 다인종 사회의 다문화주의가 교육 영역에서 정착하고 뿌리내리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뱅크스라는 학자에 의해서 다문화 교육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영역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그 사진을 보면 한반에 다양한 인종이 있고 다양한 소수자 문화에서 온 그런 이민자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다문화주의, 다문화 교육이 태동하게 된 밑바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의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정책이 교육 분야에서 뿌리내린 것이 다문화 교육 정책이 되겠죠. 여기에서 다룰 거는 첫째, 둘째, 셋째. 첫째, 차별 배제주의적 정책.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동아가 이게 나옵니다. 동아주의적 정책.
셋째, 다문화주의적 정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덤으로 상호문화주의적 정책에 대해서 조금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차별배제주의. 제목만 봐도 딱 알겠죠? 특정 영역에서만 외국인, 소수자,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이 이주민들은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라기보다는 그냥 손님, 있다가 니네 나라로 가 혹은 있다가 니네 동네로 가 잠시 머무르는 사람이라는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 안 돼요. 시민권 어려워요. 선거권 곤란하지요. 등으로 권리에는 제약을 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이제 완화되어서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차별적인 사회제도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은 미국 사람이었지만 다양한 차별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1960년대 독일도 손님 노동자 제도라는 게 있었죠.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도 간호사와 광부, 탄광에서 일할 사람들이 이주를 가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미국에서 인종분리학교, 백인들은 백인 학교만 다녀라. 유색인종들은 유색인종이 다니는 학교에 다녀라 라고 1960년대도 계속 굉장한 논란이 됐던 식으로 인종분리학교. 그래서 다양하게 분리, 격리 현상이 일어나는 그 바탕에는 차별배제주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이제 어프로치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차별배제주의를 이제 도형화 한번 해보겠어요. 주류 문화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살고 소수 문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또 살아요. 다른 말로 하면 백인들은 백인 학교에 다니고 유색인종은 유색인종 학교에 다니고 통합학교라는 거는 없어요. 자, 그런 게 차별배제주의면은 동아주의는 달라요.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의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아주의 정책에서는 이민자 자녀의 학교 취약을 지원해서 동아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 밑바탕에는 미국의 용광로 모형, 멜팅팟 이론이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자국의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포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동화돼야 되니까.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비행기와 새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를 자 새가 되도록 노력해. 새가 되어야지 짹짹해봐. 비행기야 짹짹해봐. 안 되잖아요. 그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언어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아주의를 이제 모형화해 보면 용광로 모형인데 주류 문화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소수자 문화 1, 소수자 문화 2, 소수자 문화 3이 있으면 한 통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주류 문화 하나만 딱 남아요. 자, 이런 것이 이제 동아주의라면 다문화주의는 아까 동아와 조절할 때 조절, accommodation 기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민자 소수 집단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가는 걸 인정해요. 아, 니네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이 주류 문화로 동화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류 문화와의 공존, 심바이오시스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문화주의가 된다는 거죠. 자국 문화, 너희들의 소수 문화를 지키려면 지키고, 그리고 주류 문화도 배워서 두 개의 문화, 이중문화주의. 그리고 너의 모국어나 본국어도 알고, 새로운 나라의 제2 언어도 배워서 이중 언어, 두 개의 언어를 다 구사하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해줍니다. 즉, 이 배경에는 문화 다양성 모형이 있는 거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도형으로 표현하면 주류 문화가 있고 소수 문화 1, 2, 3, 4, 5 다양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미국 사회에 적용해 보면 미국 백인 왓슨 문화가 있고 한국계 문화, 중국계 문화, 남미계 문화, 흑인 문화 이렇게 다 원주민 문화 다 이렇게 공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호 문화주의는 유럽에서 이미 이제 정착한 건데요. 유럽 회원국 간의 상호 문화 교류나 평등, 존중. 그래서 유럽 회원국 중 특정 문화를 주류 문화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 평등을 추구하고 있어요. 캐나다에서도 영어권 문화와 불어권 문화에 대해서 공동으로 존중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 현행 정책들이 약간 불완전하다 할 때 이 상호문화주의를 대안으로 쓰고는 있지만 회원국들 간의 평등일 뿐이지 유럽으로 이민 간 중국계 이민자에게도 평등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회원국들 간의 평등인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이제 도형을 해보면 주류문화 1, 주류문화 2, 사실 유럽에서 최강대국이라고 하면 독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돈도 많고 독일 문화와 프랑스 문화, 라트비아, 플랑드르, 보헤미안, 이탈리안 문화가 다 평등하게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중국 문화라든지 한국 문화가 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별배제주의는 카스트 제도하고 비슷하게 비유가 되고요. 동아주의는 용광로에 비유가 되고요. 다문화주의는 샐러드볼, 이게 샐러드나 모자이크처럼 달라도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거든요. 잠시 제가 옮겨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인종격리 현상이 일어나고요. 여기는 동화, 여기는 조절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어프로치가 되는데 이걸 학교에 적용시켜 보면 차별배제주의는 분리학교인 거예요. 그리고 동아주의와 그다음 다문화주의는 통합학교에 해당되고 있지만 동아주의는 이주민이니까 한국어 배워야지. 한국 문화 배워야지. 니네 나라 건 배우지만 한국어 좀 배워. 한국 문화 좀 배워. 한국 전통 문화를 알아야지. 윷놀이 알아야지. 니네 나라 거 일단 놔두고 이런 어프로치에 해당한다면 다문화주의는 한국어 배워. 그리고 니네 나라 말도 배워. 그래서 두 개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이중문화, 바일링구얼 인재로 커 나가도록 교육적인 서포트를 하는 것 이런 거고요. 그리고 다문화 교육에서 한국 문화도 배우고 니네 모국 문화도 여전히 알고 있어야지 좋지 라는 어프로치예요. 그리고 또 이 한국 학생 학교에 통합학교에는 한국 학생도 있고 이주민 학생, 다문화 학생 다양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한국 학생들은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 이해 교육, 국제 이해 교육 이런 걸 같이 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문화 교육의 실제는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배제주의적 교육 정책은 시대착오적이어서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그죠? 더군다나 한국은 91년도에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이미 비준했거든요. 이미 91년도에 해서 점점 다문화주의적 교육 정착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례로 이제 학교에서는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라든지 국제 이해 교육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 속에 넣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도 이제 활발하게 유엔의 새로운 의제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예비교사로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면 첫째로는 교사의 책무성, teacher accountability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이행하는 거예요. 티처 어카운터빌리티를 어떻게 이행하느냐 하면 언어적 차이를 발달적인 단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얘는 외국에서 살다 와서 혹은 얘의 엄마가 뭐 베트남계라서 중국계라서 엄마 영향으로 한국어를 잘 못하네 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언어적 결핍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언어적 결핍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일종의 발달적 단계, 디벨롭멘탈 스테이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언어적 차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학교에 있을 때는, 교실에 있을 때는 한국어만 써야지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중 언어 사용을 인정하고 그거 베트남 말로는 그렇게 하는구나 혹은 따갈로그어는 그렇게 하니 그러면 그게 한국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해보자 배워보자 라고 하면서 이중 언어 사용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교사로서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언어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를 하나의 교육 자원, 에듀케이셔널 리소스로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을 바탕으로 하고 한다는 것은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주도성, 에이전시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장 교사 및 예비 교사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다문화주의가 이제 교육 정책으로 어떻게 이제 어떤 정책으로 정착되고 있는지 배웠고 그리고 이중언어 교육이라든지 다문화 이해 교육이라든지 현재 다문화 교육의 실제를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교사로서 티처 어카운터빌리티를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배워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